화학연구원에서 온 김미연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의 제목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제 개발 현황에 관한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코로나 비리대 패밀리에 속하고 알파, 베타, 감마, 델타의 제너라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간에게 감염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229E, OC43부터 해가지고 크게 4가지 바이러스가 거의 마일드한 휴먼 감염을 일으켰는데 2000년, 2003년 이후로 사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머스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최근에 사르스 코로나 2 바이러스까지 휴먼에게 굉장히 모텔리티가 높은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이러스의 구조는 아래 그림에 보시다시피 둥근 형태의 공 같이 생긴 바이러스 모양을 지니고 있고 입자의 크기는 직경한 평균 125나노미터에 속합니다. 이 바이러스는 서피스에 엔벨롭 바이러스로서 서피스에 스파이크 프로테인, 멤브레인 프로테인, 엔벨롭 그리고 이런 스트럭처럴 프로테인 뿐만 아니라 바이럴 지놈을 감싸고 있는 누클레오 캡시드 프로테인이 그게 스트럭처럴 프로테인으로 존재합니다. 바이러스 지놈은 RNA 바이러스 치고는 굉장히 큰 길이의 RNA 바이러스인데요. 한 거의 30kb 베이스 페어 정도의 굉장히 긴 싱글 스트랜드 RNA를 바이럴 지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현재까지는 이 바이러스에 대한 안티바이럴이나 백신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안티바이럴, 특히 치료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서 가장 최근에 그 사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2, 다른 질환은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 19이라고 하는데 코비드-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그동안의 그 큰 이벤트들을 살펴보시면 이 바이러스는 중국의 우한 지역에서 시작을 했는데 2019년, 그러니까 작년 12월 말쯤에 WH에서 공식적으로 통보를 받게 됩니다. 중국 정부에서 통보를 하게 되는데 그 이후로 최근 석 달 내지 넉 달간 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1월에는 올해 1월에 중국에서 풀 시퀀싱이 공유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온 게 한 1월 20일 경에 첫 번째 환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중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들에 대한 임상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돼야 돼서 첫 번째 케이스 리포트가 발표가 되고요. 올해 3월 11일에 WHO에서 팬데믹을 선언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이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중국에서 12월 말쯤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보고된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환자 감염 수의 분포도를 보시면 미국 또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발생을 하게 되고 현재까지 280만 명 가량의 감염된 환자가 보고되어 있으며 한 19만 명의 환자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19만 명의 환자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첫 번째 케이스 리포트를 보시면 중국에서 12월 말쯤에 3명의 환자가 병원을 내원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열흘 후에 두 번째 환자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CT 스캔을 한 이후에 보니 렁에서 심한 뉴모니아가 관찰되었다라는 진단 결과가 나오고 그 이후에 그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에서 유래된 렁에서의 샘플을 검출하여서 RNA를 추출한 결과 인플루엔자나 다른 기존의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다른 코로나, 사르스 코로나 또는 머스 코로나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유행의 코로나 형태의 코로나 바이러스다라고 보고가 되고 분류로는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에 속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박쥐 유래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유전자 유사도가 가장 높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이러스 모양은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 모양의 유형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 동안에 사람들은 사르스 코로나하고 머스 코로나하고 유행을 하면서 두 바이러스가 유사한 코로나 바이러스인데도 증상이라든지 바이러스 레플리케이션 사이클에서 차이점이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 사르스 코로나와 머스 코로나의 비교에 대한 연구를 그동안 활발히 진행을 하였습니다. 최근 리뷰 논문을 보시면 사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ACE2라는 리셉터를 통하고
멀스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DPP4라는 셀룰러 리셉터를 이용해서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두 가지 바이러스는 그 라이프 사이클을 거의 비슷하게 거치지만 실질적으로 포지티브 스트랜드 RNA가 네거티브 스트랜드 RNA로 만들어진 이후에 서브지노믹 RNA가 포지티브에서 각각 만들어지는데 실은 사르스 코로나와 멀스 코로나의 그 서브지노믹 RNA 개수라든지 그리고 발현하는 프로테인의 분포도가 좀 다른 양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바이럴 프로테인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네거티브 스트랜드 RNA는 뉴클레ik 캡시드 프로테인이 다시 이제 그 컴플렉스를 이뤄서 골지를 통해서 바이러스 파티클이 릴리즈 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라이프 사이클에 근거해서 사람들이 이제 다양한 항바이러스라든지 기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현재 유행을 하고 있는 그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와 기존의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멀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비교 설명을 간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바이러스는 respiratory droplet을 통해서 트랜스미션을 되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잠복기라든지 그리고 감염 환자에서 언제부터 이제 감염성 바이러스가 다시 나오게 되는지 에 대한 그 성격들은 좀 다르게 분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바이러스는 공통적으로 박쥐를 통해서 레저버인 박쥐를 통해서 이제 자연에 존재하게 되지만 사람에게 넘어오는 그 매개체로는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사양 고양이, 멀스는 낙타, 그리고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 같은 경우에는 청갑산,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진 건 아니지만 이렇게 서로 다른 세 가지 종류의 세 가지 이상의 매개체가 존재하게 됩니다. 사스와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는 각각 중국에서 유래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멀스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바이러스가 먼저 이제 시작을 하게 됐지만 세 가지 바이러스 모두 치사율이 높아서 실질적으로 10%에서 40% 그리고 최근에 사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2는 거의 4% 육박하는 모텔리티 레이트를 보여주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임상 연구들이 계속 보고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감염된 환자에서 바이러스가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에 대한 최근 문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환자에서 이제 감염되고 나면 처음에 한 일주일 정도 굉장히 하이 타이트의 바이러스가 이제 검출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수압에서 10의 8승 이상의 바이러스 카피가 이제 RNA 레벨에서 이제 검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의 분포도를 보면 바이러스가 분리되는 게 호흡기 계열의 이제 샘플에서는 검출이 되지만 바이러스가 다른 블러드라든지 스툴에서는 검출이 안 되더라. 바이럴 RNA가 검출됨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의 분리는 다른 오간에서는 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는 감염된 이후에 거의 50% 이상에서 한 7일 정도 지나면 세로 컨버전이 일어나고 14일이 되면 모든 감염 환자에서 세로 컨버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가 특징적으로 그 upper respiratory tract에 감염 actively replication 한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에 대한 진원 컴포지션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14개의 오픈레이딩 프레임이 있고 이 14개 오픈레이딩 프레임으로부터 최소 27개의 바이럴 프로테인이 발현됩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분류로는 머스나 그리고 사스와 유사하게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에 속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벳 사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와 가장 유사도가 높습니다. 아미노산 그 염기서열 분석에 의하면 리셉터 바인딩 도메인에 사르스 코로나 1하고는 다르게 최소한 6개 이상의 아미노산이 변이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런 바이러스에 대한 이해를 배경으로 안티바이럴에 대한 개발이 1959년부터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안티바이럴의 타겟은 바이럴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즈, 프로테이즈, 그리고 폴리머레이즈를 타겟팅하는 바이러스 레플리케이션 중에서 바이럴 유전자의 증식에 대한 타겟이 가장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바이러스 엔트리 또는 릴리즈 이런 부분도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이제 1959년 이후로 실질적으로 60년 가까이 안티바이럴에 대한 개발이 시도가 되고 있는데 가장 제일 먼저 발견한 안티바이럴은 HBV에 대한 안티바이럴입니다. 1963년에 개발되었고요. 그 이후로 실질적으로 허가가 난 안티바이럴은 90여 종이 이르는데
실질적으로 사람의 이제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제어할 수 있는 그 타겟은 9개의 바이러스가 9개의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이 9개의 바이러스는 DNA 바이러스는 HBV, HCMV, HSV, HPV, 바르셀라 조스터 바이러스에 대한 안티바이러를 개발이 되었고요. RNA 바이러스는 오히려 좀 제한적으로 HCV나 RSV 그리고 인플루엔자에 대한 안티바이러만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나머지 한 종은 그 레트로바이러스에 속하는 HIV에 대한 치료제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2019년도까지 리뷰에는 보고되어 있지 않지만 가장 최근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치료제로서 발록사비르, 말복셀이 개발돼서 일본과 미국의 허가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 바이러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바이러스 라이프 사이클 중에서 바이러스가 세포 안에 들어오고 사이토플라즘이나 핵에서 레플리케이션이 일어나고 새로운 바이러스로 어셈블리 돼서 버딩 아웃 되는 이 전체 바이러스 라이프 사이클에서 다양한 기존의 바이러스 레플리케이션 그 스텝 중에서 다양한 이제 안티바이럴들이 타겟팅을 하게 되는데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실질적으로 레플리케이션, 그 외 바이러스 엔트리, 프로테이스 그리고 릴리스 부분이 이제 안티바이럴 타겟이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말씀드렸다시피 항바이러스제는 개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임상에 이제 허가가 됐거나 임상 중인 약물들에 대한 그 안티바이럴 효능을 검증하고 있는 드럭 리프로포징 전략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안티바이럴로서 타겟팅되고 있는 그 스텝이라든지 머티리얼들을 살펴보시면 바이러스 자체의 스파이크 프로테인을 뉴트럴라이징 하거나 또는 블로킹 하고자 하는 그 전략이 첫 번째가 되겠고, 두 번째는 바이러스가 셀 안으로 들어가서 레플리케이션을 하는 그 스텝을 스텝을 억제하는 이 안티바이럴 화합물들이 검토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가 세포 밖으로 나와서 이제 릴리즈 됐을 때, 그리고 그 혈액 내에서 어떤 이뮨 리스판스들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들을 서프레션 하거나 또는 증강시킴으로써 안티바이럴을 활용하고자 하는 전략이 크게 시도되고 있습니다. 세포 수준에서 안티바이럴에 대한 사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2에 대한 안티바이럴 보고가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이 논문이 되겠습니다. 이 논문은 사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2가 세포에 감염됐을 때 리바비린이나 파비피라비르 그리고 렘데스비르 이런 니탁소사나이드 이런 화학물들이 안티바이럴 에피커시가 나타나더라 라는 걸 세포 수준에서 이제 보고를 했고요. 이 중에서 가장 활성이 좋은 물질들이 렘데스비르하고 클로로킨이다라는 걸 정리하였는데 이 두 가지 물질이 실제로 임상에서도 가장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물질입니다. 현재 이제 임상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대한 치료제 개발 현황을 보시면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다양한 물질들이 세포 수준에서 안티바이럴 효과가 있다. 또는 그 이전에 사르스 코로나와 머스 코로나에서 효과가 있다라는 물질들을 이제 검증을 하면서 다양한 시도가 있는데 제일 먼저 이제 시작을 한 물질 중에 하나가 그 HIV 치료제 프로테이즈 이니비터인 로피나비어하고 리토나비어가 이제 컨비네이션 된 이 물질에 대한 안티바이럴 에피커시를 사람들이 시도를 하고 많은 기대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2004년도에 사르스에 대해서 효과가 있더라라는 이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 HIV 프로테이즈 이니비터 같은 경우에는 임상 연구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임상 연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효과가 뚜렷하지 않더라라는 임상 보고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까지 임상이 진행되고 있는 케이스를 이제 찾아보니 현재 전 세계적으로 452건의 임상 연구가 치료제에 대한 임상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치료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분야는 여기 보시다시피 하이드록시클로로킨 그리고 로피나비어, 로티나비어 그리고 톡실리주맵 그리고 이런 회복기 환자에 나오는 플라즈마 그리고 렘데스비르 이런 물질들에 대한 또는 혈액 유래의 플라즈마에 대한 이런 항바이러스 연구가 임상에 가장 많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여기 어떤 일정 기간별로 바이러스 치료제에 대한 임상이 얼마만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허가 건수권으로 이제 정리를 해 놓은 건데 이때 이제 한국에서도 2건 정도 임상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임상 결과를 보시면 실은
어떻게 보면 딱 정확하게 이 물질이 효과가 있다라고 분명한 결과를 이제 내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결과들은 임상에서 효과가 있다라는 문헌과 임상에서 효과가 좀 약하다라는 문헌들이 이제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 많은 수의 임상연구가 치료제에 대한 임상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임상연구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인 이런 임상 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렘데스비르입니다. 렘데스비르는 길리어드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로 이제 개발을 하였으나 이제 드랍이 됐고요. 기존적으로는 RNA 디펜던트 RNA 폴리머레이즈 이니비터입니다. 이 렘데스비르가 임상에서는 허가되지 않은 상황이고 임상에서 이제 드랍된 상황인데 클리니컬리 어베일러블 하지 않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임상 연구를 시도해 본 결과 효과가 좋더라라는 임상 보고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임상을 시도하게 된 계기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세포에서의 어떤 인비트로에서 결과도 있지만 그 이전에 사르스나 머스에서 세포 수준의 또는 동물 모델에서 효과가 나오더라라는 그런 예전 연구 결과가 있었고요. 이 렘데시비르에 대한 임상은 전 세계적으로 최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10개 이상의 임상 연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소개시켜 드릴 물질은 파비피라비르입니다. 상품명은 아비간이고요. 또 다른 이제 저희가 네임으로는 T705를 하는데 이건 역시 그 렘데스비르와 유사하게 RNA 디펜던트 RNA 폴리머레이즈 이니비터입니다. 구조적으로는 구안인이랑 굉장히 유사한 이제 화합물 구조를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인플루엔자 치료제로 개발돼서 일본에서 인플루엔자 팬데믹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어프로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파비피라비르에 대한 임상은 2건 정도가 임상적으로 좋은 이제 유의미한 효능이 기대된다라는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리토나비르, 로피나비르에 대한 이제 컴비 테라피를 한 것보다 파비피라비르를 투여하였을 때 환자에서 바이러스에 의한 어떤 치유 효과가 더 우수하더라.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이런 결과를 냈고요. 하지만 이 같은 경우에는 이 연구 결과 자체가 많은 환자에 대해서 랜더마이즈드 된 임상 연구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제 소리가 높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플라즈맵입니다. 마플라즈맵은 CD147에 대한 안티바디입니다. CD147은 사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2에 대한 이제 리셉터가 ACE2로 알려져 있는데 ACE2와 마찬가지로 셀룰 이제 서피스에 발현되는 멤브레인 프로테인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테인은 CD147이 이제 셀에 바이러스가 이제 인베이전 될 때 굉장히 중요한 몰레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CD147에 대한 안티바디를 사용해서 임상 연구를 해본 결과 실질적으로 이 치료 효과가 나타나더라라는 보고가 가장 최근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드릴 게 이제 회복기 환자의 혈장 플라즈마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회복기 환자의 플라즈마를 하베스트를 해서 여기 이제 바이러스를 인액티베이션 한 후에 환자에게 여기서는 10명의 환자죠. 10명의 환자에게 투여를 했더니 7일째 바이러스가 거의 클리어런스가 일어나고 그 바이러미아가 사라지고 3일째에는 이 클리니컬한 크라이테리아들이 급격히 이제 좋은 증상들을 보이더라라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안티바이럴에 대한 코비드-19에 대한 안티바이럴 여러 가지 시도들을 다 정리를 해드렸는데 궁극적으로는 현재까지 아쉽게도 코로나 바이러스 또는 코비드-19에 대한 스페시픽한 안티바이럴은 개발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략은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팬데믹 이후에 포스트 팬데믹에서 스페시픽한 안티바이럴을 찾기 위한 롱텀 스트래티지를 지금 실현을 하고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실질적으로 안티바이럴 하나를 개발하기에 걸리는 시간이 10년에서 15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드러그 리퍼포징 전략과 더불어서 바이러스 스페시픽한 이제 정통적인 안티바이럴에 대한 개발이 시작이 돼야 되겠고 그 바이러스에 대한 그 안티바이럴 개발하기 위해서 다이렉트 액팅 안티바이럴 개발하든 호스트 타겟팅 안티바이럴 개발하든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양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니비트 효과를 지니는 안티바이럴 개발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안티바이럴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 두 가지 측면, 에피커시뿐만 아니라 독성, 세포 독성에 대한 이 이밸류에이션도 굉장히 중요한 팩터로 속하고 있고요. 그 무엇보다도 저희가 지금 유행하고 있는 바이러스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지만 그 이전의 바이러스 보다시피 계속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어나게 됩니다. 변이를 일어나는 거, 변이를 일으키는 이 바이러스, RNA 바이러스 특성을 고려해서 기존에 존재하는 휴먼 코로나, 그 외에도 굉장히 모틸리티가 높은 이런 SARS나 머스 바이러스에 대한 브로드 스펙트럼을 지니는 안티바이럴의 개발이 이제 전략적으로 구상이 돼야 되겠고요. 이런 안티바이럴 개발에서 항상 필수적으로 같이 병행해야 되는 거는 이 바이러스를 감염을 시킬 수 있는 애니멀 모델, 스몰 애니멀 모델이 확립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안티바이럴 개발을 위해서는 기업에서 이런 라지 프로덕션을 할 수 있는 이런 생산을 어디서 할 것인지, 어떤 화학적 방법을 통해서 대량 합성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일어나야 되고, 같이 준비돼야 되고, 무엇보다도 항바이러스 개발을 위해서는 개발 초기 단계에서 그 메디컬 센터와 연구자와 그리고 퍼블릭 섹터 그리고 기업이 같이 공동 연구식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